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당진의 보신탕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3이 되면 어디 여행 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돈도 없는 고등학생이라 고모님 댁에 갔습니다. 우리 고모님 댁이 당진에서는 알아주는 보신탕 집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용돈을 좀 두둑이 주시기에 겸사겸사 가게 됐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고모님 댁은 식당과 집이 붙어 있는 듯 떨어져 있거든요. 원래 있던 집은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었고 식당 뒤편으로 집을 다시 지으셨죠. 여긴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방 몇 개 만들어 놓은 옛날 하숙집처럼 쭉 연결된 방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식당에 있는 방에서만 잤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방문 뚫었더니 고모님 댁 사촌들이 서울 타지로 다 흩어져서 뒷방 중에 방 3이 비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풀려고 방 3의 문을 아무 생각 없이 벌컥 열었는데 작은 국화꽃들이 방에 빈틈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할머니 영정사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놀라서 뒤로 벌렁 자빠져 버렸습니다. 고모님이 황급히 뛰어나오시고 미처 청소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국화꽃들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꺼림칙해서 고모님께 할머님 돌아가셨냐고 여쭈었더니 아니라고 자세히 보라고 영정사진이 아니고 초상화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사진과 똑같은 초상화더군요. 일단 꺼림칙하긴 해도 고모님이 열심히 치워주셨으니 그냥 의심 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에는 무서워서 사촌 동생들한테 게임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슈퍼마리오를 하고 터미널에서 고모님 댁까지 걸어오느라 피곤해서인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 갑자기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들은 그때까지 오락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잠결에 꼬맹이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삐삐 샀냐? 진동 온다. 그러자 사촌이 말했습니다. 형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삐삐가 있어. 그렇습니다. 저도 없는 삐삐를 초등학생 중학생 동생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때만 해도 막 삐삐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좀 비싼 금액이었죠. 그날은 그냥 동생들도 있고 해서인지 그런가? 라고 말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찾아옵니다. 다음 날 별 의심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시골장도 구경하고 오락실에 노래방까지 돌아다니다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 즈음, 이날은 좀 강도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침대와 같이 몸이 퐁퐁 튕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헉 하면서 눈을 떴을 땐 눈앞에 바로 천장이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천장이요. 제 몸은 오르락내리라 뒤아래로 누운 자세 그대로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튕기고 있었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천장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왠지 몸이 천장을 뚫고 나갈 기세더군요. 침대가 내려가는 찰나에 몸을 침대 밑으로 굴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고모님은 식당에 딸린 안방에서 뛰어나오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놀란 눈으로 물으시고 저는 그냥 주저앉은 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식당에 불을 다 켜고 식당 종업원들과 고모님과 고모부님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랑 둘러앉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진정이 된 상태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고모님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악몽 꾼 것 같다고 하시며 들어가시려는 찰나 종업원 중에 한 30쯤 돼 보이시는 여자분이 몸을 덜덜덜 떠시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종업원 말에 의하면 며칠 전 그 종업원 분께서도 일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방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낮잠을 청하려고 몰래 들어갔다가 30분도 안 돼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농땡이 피우다가 걸리면 잘릴 것 같아서 여태 말을 못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한마디도 안 하시던 고모부님도 한 말씀 하시더군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식당 밑에 용한 동자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미 떠난 지 20년이 지났구먼. 라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다음 날로 짐을 싸서 집에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시기라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엄청 충격을 받게 되고 제가 워낙 입이 싸서 제 주변에서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죠. 군대 다녀와서는 그 방에서 자도 별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고2 당시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해준 놀라운 방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멍멍이 먹으러 가면 그 방에 다시 가보기도 하는데 희한한 건 이제는 그때처럼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진 않더군요. 고2 방학 때 경험했던 놀랍고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착한 귀신. 병역 특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병역 특례를 하는 공장까지 너무 멀어 중간 지점에 원룸을 얻게 됐어요. 원룸이기보다는 다세대 주택이었죠. 입구, 작은 방, 주방, 방 이런 구조인 흔하고 작은 다세대 원룸 구조였습니다. 저는 여자가 썼다며 깨끗하다고 연신 강조하는 집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덜컥 들어갔지요. 원룸은 왠지 여자가 살던 집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깨끗하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거짓말이겠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랑 컴퓨터랑 잡동산이었죠. 우선 짐을 방바닥에 널어놓고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러 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며 삼겹살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은근 피곤한지라 그냥 자고 내일 정리해야지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누가 자고 있는 제 어깨를 짝 하고 치며 일어나 라길래 깨버렸습니다. 참 생생했는데 일어나니 아무도 없더군요. 당연하죠, 혼자 사는데. 꿈인가 하며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룰루랄라 라면을 끓여 먹고 짐도 좀 정리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겁니다. 전 원래 천장을 쳐다보고 자는데 종종 옆으로도 자기도 합니다.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등 뒤에 확실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났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무릇한 것 같은데 목덜미가 쭈뼛 서더군요. 그리고 뒤에서 그녀가 말을 합니다. 뒤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이죠. 그렇게 왼쪽 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뒤 대체 그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은 아니고 종종 와서 제 등이나 팔을 찰싹 때리며 늦잠 자는 저를 깨우기도 하고 희한하게 꼭 등 뒤에서 기대거나 제 어깨를 감싸고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계속되자 저도 베개를 2개를 세팅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역시 남자인지라 얼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뽀뽀라도 가능한 거 아닐까? 종종 깨워주고 등등하는 거 보면 착한 귀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녀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용기를 내서 혹시 얼굴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보기 흉해요. 등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속상했지만 잘못하면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등 돌리고 잤습니다. 한 달이나 2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 20번 정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은 저를 깨워주고 얼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자장가도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겁먹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착한 귀신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여자 귀신이었어요. 원룸에 살고 있던 저는 3달이 지나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남자라 어쩔 수 없더군요. 그녀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현실도 중요했기에 그래서 진도를 뽑아서 여자친구를 원룸에 데려오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동안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낮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놀았습니다. 자고 가라고 막 부탁했는데 자고 간다고 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오지 않을까봐 무지 걱정되더군요. 제발 오늘은 오는 날이 아니기를 바라며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녀는 번갈아 가며 왔지만 어느 날은 겹쳤던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헉헉대는 우리 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밤 방 저편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착한 귀신이었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아프네요. 세 번째 이야기, 모텔 실화. 제 친구 2명과 함께 어느 지역 모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3명이 각자 방을 잡았습니다. 그 모텔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모텔이었는데 방값이 저렴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 잡을 때 가장 큰 특실을 제가 선택했는데 그게 발단이었을까요?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데 공기가 무겁고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시드 드림이라고들 하나요? 자각몽, 꿈을 꾸었는데 꿈인지 인지하는 그런 꿈. 꿈속에서도 그곳 모텔에 제가 투숙한 특실이 바로 무대였습니다. 분명 군대 선임인데 처음 보는 선임과 같이 특실에 투숙하고 있었죠. 꿈속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 선임이라 뭐 이런 족같은 경우가 다 있나 했죠. 뭐 선임이 배고프다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뭐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제가 투숙하는 모텔로 전환되더니 같이 있던 선임이라는 낯선 사람들은 어디 간 데 없고 저만 이렇게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전 그때 꿈에서 깼다고 생각했죠. 그냥 개꿈이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눈 감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투숙하는 곳의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문은 저절로 잠기기 때문에 제 친구들 일이 없고 뭐야? 이거 아직 꿈인가? 이러고 있는데 제 침대 쪽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누가 누워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가 한쪽으로 쑥 꺼지는 느낌과 함께 제 몸도 그쪽으로 쏠려왔습니다. 양손은 움직일 수 없게 눌려 있었고 몸은 더욱 눌려 밑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때 얼굴이 제 귀에 가까이 다가가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것과는 달리 무서움보다는 중요한 시험 컨디션을 망치게 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여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 시발 꺼져라고 말했더니 가위가 풀려나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머리끝까지 열받아 있는 상황이라 불 꺼진 특실 침대 위에 한동안 멍 때리고 앉아있다 잠은 다 잤구나 싶어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시간이 5시 45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친구 A라는 놈에게 전화해서 같이 있자고 했더니 이 녀석은 방해된다고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 B라는 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B라는 녀석은 그때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일어났냐? 황당한 얘기해줄까? 귀신 봤냐? 뭐야 너도?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무튼 이상하긴 했다. 일단 내 방으로 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옆방으로 건너갔죠. 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그 녀석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으로 쓱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더군요. 그 녀석은 도둑인 줄 알고 그냥 자는 척하면서 가지고 갈 거 가져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옆에 와서 계속 내려다보는 느낌이 났다더군요. 단순히 좀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 먼저 선방 날리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갑자기 돌려 일어났다더군요. 그런데 웬걸 아무도 없었다더군요. 뭐야 이거? 이렇게 황당해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몇 시쯤 그랬는지 시간을 물어봤더니 5시 30분 좀 넘어서 그랬다더군요. 제 이야기를 먼저 말했더라면 절 겁주려고 맞춰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30년 전의 집 귀신 95년 당시 가족 상황은 80 넘으신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작은 형, 누나 이렇게 살고 있었고 저는 9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군생활 잘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뇌 수술을 하셔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만 계셔서 어머니가 사실상 집을 꾸려나간 지 꽤 되는 상황이었죠. 부모님 같은 큰형은 결혼해서 이미 3살 터울인 형제 둘을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남매는 미혼 상황이었고요. 제가 병장 때입니다. 제가 딴 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상이라는 것은 다 챙겨 먹어서 상병 이후로는 2, 3개월에 한 번꼴로 휴가를 자주 갔습니다. 이번 휴가 나왔을 때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 계시더군요. 지병인 고혈압이 도졌는지 약을 계속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포상 휴가를 2박 3일로 짧게 나왔는데 그 나이에 어머님 편찮으신 게 확연히 보이더군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그냥 좋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충분히 고생하셨기에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어린아이처럼 좋기만 했습니다. 어쨌건 잘 놀고 복귀하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막내 아들 휴가 나왔는데 엄마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해주네. 미안하다, 다음에 나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저녁하는데 뭘 신경 쓰고 그래. 괜찮아. 그러고는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복귀도 늦게 하는 바람에 집에 안부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귀하고 며칠 동안 집에 전화도 안 하고 일상적인 군 생활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기상 소리가 나고 말년 병장의 느긋함으로 천천히 일어나 앉으면서 안경을 쓰려는데 내 침구류를 개던 후임이 목포로 제 안경을 스쳤는데 그게 손에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더군요. 어쩔 줄 모르는 후임을 보면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안경 때문에 외출 낯가게 생겼네. 라고 말하며 좋아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조금 있다 행보관님이 차에 타고 파주 시내 가서 안경 맞추고 뭐 어쩌고 하다가 저녁 전에 들어왔습니다. 소대장님이 부르더군요. 집에서 전화 왔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더라. 바로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큰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심하라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가 오늘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안심하라고는 하지만 군에 전화할 정도면 안 좋으니까 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퇴원을 하셨다니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별일 없이 며칠이 지나고 여느 때와 같이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려는데 이번에도 후임이 안경을 건드렸는데 높이가 60cm 되려나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돌로 된 바닥도 아닌 침상으로 떨어졌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더군요. 욕 먼저 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전과 다르게 화내는 나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후임을 뒤로하고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위태위태 일상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별다를 것 없는 오전이 끝나고 점심밥을 먹고 나서야 기우였구나 그러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밥 먹고 군대원 인솔하면서 놀고 있는데 소대장이 찾습니다. 중대장님 방에 큰형님에게 전화가 와 있다. 어서 가봐. 그 소리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병장 계급이고 나발이고 울면서 중대장실로 뛰어들어가 전화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지금 와야 할 것 같다는 소리에 여차여차해서 병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며칠 후에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집으로 모시라고 하더군요. 추석 전날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남자 간호사 한 분이 산소호흡기를 빼시면서 20분도 채 못 견디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말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분들도 모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다른 집은 추석 요리에 행복이 가득한 날. 우리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간호사의 말과는 달리 1시간 2시간 견디시는 겁니다. 심지어 숨소리도 더 편하시더군요. 좋아지려나? 의사들 다 돌팔이 아니야? 그렇게 하루 동안 긴장된 생활하면서 거실에 있는 오디오에서는 평소 어머니가 절에서 가지고 온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천수경 같은 목탁 소리와 알 수 없는 스님의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어머님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동시에 80 넘으신 할머니가 집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바지 밑단을 걷어붙이십니다. 마치 홍수에 바지가랑이 젖을까봐 걷어올리듯이 하시면서요. 우리는 패닉 상태로 변하고 큰형은 한아름에 들어오는 마르신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팔순 노인에게는 큰 충격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온 식구들이 이해한 거죠. 집안은 다시 울음바다로 변하고 오직 들리는 소리는 울음소리, 스님의 목소리와 목탁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11시 59분이 지나고 12시가 될 즈음 작은 형과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디오 소리가 간간히 늘어지듯이, 그러면서 목탁소리가 아닌 기분 나쁘게 웃는 여자 웃음소리 같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건 큰일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가족 앞에서 정확히 추석날 12시 5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디오는 다시 목탁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안방 병풍 뒤에 모셔두고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는 식구들도 지친 것인지 체념인지 안정감을 찾더군요. 저를 잘 따르는 3살짜리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카 이름을 편의상 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아 할머니가 저기 병풍 뒤에 계시는 거야. 할머니가 저기. 응, 저기에 할머니가 누워 계셔. 그러고 장난삼아 제가 물어봅니다. 철아 여기 아빠, 큰 삼촌, 작은 삼촌 빼고 누구 있어? 손가락으로 병풍 뒤 양 위쪽 구석을 가르치며 저기하고 저기에 누구 있어? 철아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있는데. 철이는 누가 보여? 보이면 가봐라고 하니 철이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가는데 병풍 뒤가 아닌 병풍 옆 벽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놀란 나는 후다닥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의외의 반응에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무릎에 다시 앉히고 물어봤습니다. 철아 왜 그쪽으로 뛰어갔어? 할머니랑 아저씨랑 둘이서 저쪽으로 갔어. 그럼 철이는 할머니가 저리로 가서 할머니를 따라간 거야. 철이가 가리킨 곳은 병풍 옆 벽 쪽입니다. 저는 큰형한테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혼나고 있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잠잠해지셨는지 집 안으로 물 들어온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 달간의 긴 휴가를 받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반사인이 다 된 상태로 군에서도 탱자탱자 놀면서 전역을 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할머니가 역시나 치매기가 오셨더군요. 요강을 할머니 방에 놓아드렸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겐 요강이 아직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요강에 들어있는 오줌을 눈이 침침하다며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장롱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리 내려오라 그러시고 한밤에는 애들 둘이 뛰어다녀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고 허공에 사탕 2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애들이 왜 안 먹는다고 그러고 애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게 귀엽다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웃기도 하고 그러시더군요. 저희 형제들은 그냥 웃었지요. 시간이 지나 49제가 끝나고 피곤했는지 다들 피곤해해서 낮잠을 1시간 정도 자는데 큰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집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들 잠덜 깬 상태에서 배웅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형이 말해줬는데 낮잠 잘 때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고생했다고 큰형한테 했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꿈입니다. 그 후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수발하는 생활을 몇 년 하고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작은 형도 머리에 혹이 생겨서 뇌 수술을 하게 되고 동시에 상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갑자기 치매에 걸리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요. 그렇게 집에는 나와 누나만 지내게 되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작은 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쫓기는 되었고 큰형마저 사업에 망하고 70년대에나 있을 만한 노원구 판자촌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작은 형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내가 지금도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창가를 봤는데 여자랑 눈 마주쳤어. 젊은 여자인데 그게 꿈에서 본 건지 진짜로 본 건지 헷갈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3층입니다. 창가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자 큰형이 예전에 할머니가 멀쩡할 때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집에 우환도 많고 해서 어머니가 점집에 간 적이 있다면서 형이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할머니 꿈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상갓집 갔다가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등에 어떤 여자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네. 그래서 엄마가 점집에 물어보니까 상갓집에서 묻어온 귀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긴 했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아.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작은 형이 말을 꺼냅니다. 나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무슨 소리 들었는데 형? 목탁 소리 줄어들면서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 비슷한 것 들었는데 그게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들리더라고. 나중에 되돌려서 들어봤는데 멀쩡했어. 저와 똑같은 걸 작은 형도 들은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작은 형은 쫓기는 생활이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머리에 수술한 것 때문인지 예전 같은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고 누나는 시집가서 잘 살고 큰형도 재기에 성공하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게 되었지만 돈도 없고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집의 인테리어만 다시 하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베란다 쪽 문이 틀어져서 잘 닫히질 않았는데 베란다 쪽이고 사람이 오고 갈 일이 없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와이프와는 결혼 전에도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혼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결혼 3개월 전부터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와이프의 잠버릇을 잘 알죠. 와이프가 간단한 짐을 가져오고 우리 집에서 자는 첫날입니다. 덥다고 거실에서 둘이 퍼질러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와이프의 비명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불을 켜고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꿈의 거실 바깥 창가에서 여자가 자기를 노려봤다는군요. 무서워서 고개를 거실에서 베란다 쪽으로 돌렸는데 그 여자가 베란다에서 천천히 문을 열면서 거실로 들어오더랍니다. 난 그 전에 여자 귀신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잊고 있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한바탕 일을 치르고 며칠 후에 와이프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만 자면 새벽이고 낮이고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그 소리에 놀라면서 깨더군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는 곧장 깊은 잠에 듭니다.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괴로워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예민하고 낯선 곳에 잠을 자서 그런가 보다 하더군요. 그러나 점차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비명소리가 노래방에서 최고 데시벨로 소리 지르는 수준인데도 본인이 모릅니다. 거짓말 좀 더 보태서 그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이상할 것도 없을 수준입니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짜증나게. 너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본인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내가 그랬어 몰라. 그냥 자. 본인이 이젠 모릅니다. 황당하더군요. 매일 그러니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미치겠더군요. 웃긴 건 친척 집이나 처가댁, 심지어 외국 호텔에서 잘 때도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한 그 집을 1년 만에 나오고 전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본가에서 살 때와 같은 이상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 관련된 일은 그 집을 나오면서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터라는 것, 그리고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형이 그렇게 된 건 아마도 귀신이 가장 만만한 누군가를 찾다가 가장 유순하고 부드러웠던 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팔이가 아닌 제대로 된 퇴마사 같은 분이 우리 집을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요. 제가 이런 얘기 꺼내면 큰형님은 화를 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습니다. 5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공포. 대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 호기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함께 미스터리한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재민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방학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가볼 곳은 엄청난 곳이야. 진짜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야. 어때? 재민이의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폐가가 어디에 있는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야. 원래는 유명한 부잣집이었는데 몇십 년 전에 집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버려졌대. 그 이후로 아무도 거기서 살지 않아서 완전 폐가가 됐지. 주민들은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해서 다들 피한다고 해. 그 설명을 듣자마자 저희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필요한 장비와 음식, 그리고 하룻밤을 지낼 침낭을 챙겼습니다. 폐가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은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외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기야, 드디어 도착했네. 생각보다 더 으스스한데. 저희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황폐하고 무서웠습니다. 벽지들은 너덜너덜했고 바닥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샹들리에와 부서진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며 각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거 진짜 재밌겠다. 맞아, 여긴 정말 무섭다. 밤이 되면 더 무서울 거야. 그렇게 저희는 저택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저택의 거실로 모였습니다. 거실은 다른 방들보다 상태가 좀 더 괜찮았고 넓어서 셋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낭을 깔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물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집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로 죽으면서 그 이후로 저택이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다들 여기서 나가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대.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건가 보네. 뭐 직접 봐야 믿겠지. 그렇게 우리는 귀신 이야기와 무서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진 우리는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 어디선가 무거운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쥐들이 다니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재민아, 수진아, 들려? 무슨 소리 같지 않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재민이와 수진이도 일어나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도 들었어. 뭐지 이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침낭에서 나와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택의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빛을 비춰보니 방 한가운데에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누군가를 응시하듯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 좀 이상한데. 맞아, 여기서 소리가 났던 건가? 그때 인형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인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자. 재민이가 외치며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저택을 빠져나와 밖으로 달렸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헐떡이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귀신이 있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이젠 절대 이런 곳 오지 말자. 저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폐가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무서웠고 아직도 그 인형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모험을 즐겼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저희 셋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시는 폐가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사이비 종교. 내가 초등학생일 때 우리 집에 신흥 종교 사람들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쫓아보냈지만 3일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집요하게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어머니는 기가 센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듣고 죄송해요. 다음에 라는 느낌으로 돌려보냈다. 권유가 너무 집요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조금 강하게 쫓아냈다. 그러자 권유하던 아주머니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은 운명이니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아버지는 만일을 위해 경찰과 상담하고 그날부터 집 근처에 경찰 아저씨가 순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머니는 실종됐다. 실종된 동안에 전에 그 아주머니가 또 찾아오셨다. 내 말대로지. 당신들이 믿어준다면 어머니는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당시 집에는 나와 누나와 동생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다. 아주머니는 다음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 울게라며 돌아갔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누나가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는 당장 갈게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면서
엄마 빨리야 노련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누나는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당분간 학교를 쉬게 해주세요라고 했다. 그 뒤로 경찰 아저씨와 선생님이 차례차례 찾아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꽤 높은 직급에 계셨었고 결산기와 겹쳤기 때문에 쉴 수는 없었다. 나는 중학생이었고 부활동도 했지만 상황이 상황이라 HR만 끝나면 바로 귀가하게 되었다. 선생님도 걱정해 주셨다. 그리고 한동안 나, 동생, 누나만의 생활이 이어졌다. 때때로 누나의 담임 선생님도 함께 식사해 주셨다. 마음이 든든했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그 아주머니도 찾아올 일이 없어서 평화로웠다. 어머니의 자취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실종 신고도 오래전에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경찰분들도 가끔씩 찾아와서 상황을 물어왔지만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막힐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생각도 한 적 없었지만 조금씩 어머니는 다시는 안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내 운동회 날이었다. 동생, 누나, 아버지가 와줘서 오랜만에 즐거웠다. 다 같이 레드 랍스터라는 식당에서 조금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귀가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불단이 있는 곳까지 발자국이 엄청 남겨져 있었다. 도둑이라고 아버지가 외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둑은 아니었다. 불단이 청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 누나가 히익하고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었다. 동생도 엉엉 울었다. 너무도 이상했다. 아버지도 넋을 잃고 계셨다. 우리는 아직 집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 한 군데에 모여 경찰에 전화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다. 근처 경찰 아저씨가 우선 찾아오고 그 뒤 경찰관이 몇 분 더 오셨다.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하러 가고 우리는 비닐로 비틀거리는 누나를 자기 방에 옮겼다. 결국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 사건은 빈집털이 범으로 끝났지만 그 아주머니 일을 경찰관분도 알고 계셔서 근처 탐문 수사도 열심히 해주셨다. 그리고 운동회 당일 집 앞에 검정 하이에이스가 한동안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은 어머니가 발견됐다. 어머니가 죽은 곳은 군마현의 산속. 목매달았다. 하지만 손이 뒤로 묶여져 있었다. 어째서인지 느슨하게 묶여 있어서 풀려면 풀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들었다. 경찰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추정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1년 가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조사에 아무 진전이 없었을 때 이번에는 누나가 덮쳐졌다. 장 보고 오는 길에 강간당했다.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범인은 정신지체인 남성. 이 남성의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누나를 덮쳤다. 사람 눈이 있는 곳에서 화장실로 끌고 갔을 때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 근처를 걷고 있었을 일반인을 증오한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할 수가 없다. 누나는 괜찮다듯이 다시 일어나 생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 방에서 수면제를 대량으로 먹고 거품을 뿜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누나는 즉시 입원하고 그 뒤 다시 자살했다. 누나의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에서는 아버지에게 꽤 넉넉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불해 주셨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나나 동생이 얘기를 걸어도 응 이라고만 대답했다. 근처 아주머니들도 협력해 주셨으며 저녁밥을 주시기도 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불단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져서 아버지 등에 기대 울었다. 엉엉 울었다. 나는 평소에 잘 안 울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놀랐다.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라며 함께 울었다. 경찰로부터의 조사에 진전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다.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다. 아버지는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의 능력을 살려 자택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은 전에 회사에서 가득 주셨다. 집안일은 내가 전부 도맡아 했다. 동생은 공부를 했으면 했기 때문이다. 부활동을 했으면 싶었다. 주변 중학생들과 같은 삶을 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았다.
남동생은 하교길에 차에 치여 죽었다. 차와 벽에 끼어 죽었다. 운전자는 젊은 남자로 처음에는 한눈 팔다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 거에게 돈으로 부탁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의뢰한 사람은 전에 종교 아주머니였다. 종교 아주머니는 체포됐다.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일가가 밉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도 많았다. 우선 그 아주머니는 이미 그 종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즉, 혼자서 스스로 만든 종교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그 아주머니였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상해진다. 대량으로 남긴 발자국은 아주머니 말고 누구인 거지. 아주머니는 경찰의 신문을 얼렁뚱땅 피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소지하지 않았다. 배경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단지 돈을 한가득 갖고 있었지만 그 자금의 출처도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구속기간 중에 죽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사를 제안했다. 나도 그러자고 생각했다. 이 집에는 즐거운 기억보다 슬픈 기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사건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처 이웃에게 폐를 끼쳤을지도 모른다. 나와 아버지는 이사를 준비했다. 애초에 집에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밖에 없었지만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리고 이사를 한 주 앞둔 목요일 밤 나와 아버지는 근처 목욕탕에 갔다.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조금 기뻤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웃었다. 둘이서 함께 돌아오는 도중 사이렌 소리가 집 방향에서 들려왔다. 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물론 방심 상태였다. 불타는 우리 집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글이글거리는 화염이 비쳤다. 방화였다. 건물의 등유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 한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웃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가 생긴 집 아주머니는 나를 꽉 안아주고 울어주셨다. 우리는 이사했다. 이사한 곳에서 아버지는 이상해지고 말았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직 건강했을 시절에 어머니와 누나, 동생이 방에 평범하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 그랬듯이 아빠, 또 방구 꼈지라든지. 있잖아, 다음 주에 시월드 가고 싶어라고 말을 걸어온다고 했다. 나도 실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 있었지만 이건 환각이야 환각이야라고 다짐하며 철저하게 무시했다. 받아들이면 나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나와 아버지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부엌에서 간장 떨어졌다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들은 모양이다. 아버지는 여보 지금 사올게 라고 말하더니 순간 진지한 얼굴로 변하더니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금방 정신이 들더니 대체 무슨 짓을. 그렇게 말하고는 베란다로 향해 그대로 뛰어내리셨다. 이렇게 아버지도 죽었다. 내가 남았다. 나는 큰아버지 가족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내에 취직해 자취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 나는 올해 32살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혼자다. 내 방에는 가끔 가족이 등장한다. 그리운 옛날 모습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슬픈 건 모두 당시의 나이 그대로라는 거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만 내려졌을 뿐이다. 약도 받았지만 누나가 자살했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일가전멸이라는 건 내가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살할 생각은 없지만 그 할멈의 저주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언젠가 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야기, 실종된 친구. 초등학교 시절에 해바라기 반이라는 장애아동이 다니는 학급이 있었다. 그 중에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땅딸만한 남자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A라 칭하겠다. 해바라기 반은 일반 학급과는 시간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일반 학생들은 해바라기 반의 존재 여부 자체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 A는 일종의 학교 유명인이었다. A는 한번 신경을 빼앗긴 물건은 전부 좌우대칭이 아니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극히 중증의 강박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A는 이상할 정도로 대칭에 집착했다. 좌우 비대칭인 물건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어떻게든 대칭이 되도록 만지작댔다. 한 번도 그 현장을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한 번 수업 중에 A가 괴성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A가 학교 정원에 나무 가지들을 하염없이 꺾는 것을 본 선생님이 그것을 막자 말리는 선생님의 팔을 잡고 괴성을 지르며 어떻게든 나머지 나뭇가지들도 전부 꺾으려 몸부림을 치더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 정원의 나무 중 하나가 가지가 전혀 없이 나무 막대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A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이 가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전부 대칭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따르는 듯했다. 정원에 있던 나무들도 한 그루 빼고는 전부 무사했었고 명백하게 비대칭인 인체 모형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 했으니까. 나와 같은 반에 H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해야만 했다.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학교에 얼굴을 비추게 되었지만 재활 치료 때문에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사고는 일어났다. H가 재활 치료를 위해 조퇴해서 친구의 부축을 받아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복도 쪽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나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한다. 내 책상은 복도 쪽이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밖을 내다보니 A가 H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그녀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반 친구와 함께 뛰어나가서 A를 H에게서 떼어놓았다. 선생님도 달려와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H는 끌려가면서 왼쪽 다리를 잔뜩 긁혀서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다. H를 부축해주던 친구도 얼굴을 맞았다며 울고 있었다. A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엄청나게 버둥댔다. 대칭에 집착하는 A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눈을 부라리며 침을 줄줄 흘리며 버둥거리는 모습은 소름이 끼쳤다. 일단은 A와 H, 그녀의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갔고 수업은 일단 중지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수업은 재개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H의 다리에 대한 A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반 복도를 어슬렁거리거나 우리 교실을 훔쳐보는 A를 나도 여러 번 목격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때 이미 A는 자택 근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부모의 눈을 따돌리고 학교에 몰래 무단 침입해서 교실을 염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H가 다시 등교하게 된 것은 A의 전학으로 학교에 오지 않게 되고도 한참 지난 후였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우리는 각각 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그 후로 시간은 흘러 성인식 날이 되었다.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건배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문득 A의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볍게 입에 올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술이 들어간 탓인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들뜬 탓인지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자 이제까지는 즐겁게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 중 몇 명이 갑자기 침묵했다. 너 진짜 모르는 거야?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순간적으로 나를 놀리려는 건가 싶었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으므로 일단 상세히 들어보았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H가 중학교 2학년 때 누군가에게 습격당해서 죽었다고 한다. 당시 지역 신문에까지 대서특필이 되었던 사건으로 그녀는 왼쪽 다리를 잘려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한다. 왼쪽 다리는 길가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고 어째서인지 오른쪽 다리의 의족도 같이 팽개쳐져 있었다고 한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목격자도 없고 범인도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괴성을 지르며 주변을 얼쩡거리던 수수께끼의 인물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A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하다. 8번째 이야기, 비타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우리 집은 편부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응이 겁이 났다. 우선은 먼저 내가 집에 가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남자친구를 부르기로 했다. 내가 먼저 본가에 온 사이에 남자친구의 할머님께서 그만 골다공증으로 허리 디스크에 걸려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입원 수속이랑 문병 때문에 남자친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가에서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게 되었다. 아버지께도 아직 아기 소식을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하기도 못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숨기고 그냥 만나 밥을 먹고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중 약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본가에 있는 동안 3번 정도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미국산 비타민제라며 나에게 약상자를 주었다. 예전에도 비타민제나 콜라겐 같은 약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감사히 받았다. 하지만 아이도 가진 데다가 약병에 영어로 써 있어서 뭐가 뭔지 몰라 무서워서 그냥 놔두고 먹지는 않았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본가로 왔다. 그를 아버지께 소개하고 허락을 받아 순조롭게 결혼해서 이윽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 출산 후로 나에게는 미국 드라마 한 편씩을 시청하는 취미가 생겼는데 아이를 재우고 한 편씩 감상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요즘 즐겨보는 것은 워킹데드인데 극 중 한 등장인물이 임신을 해서 중절을 하기 위해 낙태약을 먹는 신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데 문득 예전에 친구한테 받았던 약이 생각나서 영어로 된 약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사후 피임약과 중절제를 수입 대행하는 홈페이지가 떴다. 그 당시엔 분명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본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 친구와는 아무런 왕래가 없다. 그 친구를 만날 때 분명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니까 눈치가 빨랐다면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중절약을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줬던 걸 미루어 봤을 때 아기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오싹할 뿐이다. 9번째 이야기, 수채화. 나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다. 스스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나는 부원 중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 한 작품 한 작품 끝낼 때마다 무수한 칭찬이 쏟아졌다. 미술부에 남자 부원이 적었고 대부분이 여자 부원이었다. 얼마 없는 남자 부원들은 그림 잘 그려서 인기 있어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할 정도의, 아니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긴 여자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음침한 분위기의 소유자였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 누구도 지켜봐주지 않았다. 고문 선생님도 언제나 내 편만 들었다.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나보다 훨씬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때 당시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식으로 말을 걸지 할 말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걸 당시는 그 아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내 말을 듣더니 그 아이는 기뻤는지 지금까지의 음침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듯한 미소를 보였다. 뭐야, 의외로 명랑한 아이잖아. 나는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어졌다. 화제를 만들기 위해 그 아이가 그리던 그림에 시선을 옮겼다. 선명한 빨간 물감이 번들거리는 예쁜 수채화라고 생각했으나 그녀가 그리고 있던 것은 내 시체였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수가 있었다. 참고로 후에 친구들에게 물으니 그 여자아이는 좋아하는 사람의 시체를 그리는 게 취미라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반항. 내가 고등학교 무렵 꾸었던 무서운 꿈에 관한 이야기다. 꿈에서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 무렵 나는 반항기여서 부모님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방해처럼 느껴졌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참견이나 해대는 데다 끈질기다. 남동생도 남동생 나름대로 귀찮다.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엄하게 나를 혼내곤 했다. 그런 가족이 나는 점점 싫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도착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평소와 마찬가지다. 너무 초조해서 배도 고프지 않다. 나는 침대에 드러누워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내 방 문이 열렸다. 어째서인지 가족 전원이 들어온다. 게다가 모두 나를 보고 그야말로 억지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미소를 짓고 능글거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싫다. 정말로 모두 귀찮을 뿐이다. 내 잠마저 방해할 생각인가? 이제 싫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저기, 내일. 시끄러워. 너희들 얼굴은 2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빨리 문 닫아.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가족들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나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다. 아무리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역시 밥은 먹어야 한다. 나는 마지못해 거실로 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는 신문을 쫙 펼쳐서 읽고 있다.
남동생은 아침부터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밥은?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없었다. 반들반들한 것이 마치 달걀 귀신 같았다. 거의 다 됐단다. 나는 소리쳤다. 거기에 놀란 것인지 아버지와 남동생도 나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역시 얼굴이 없었다. 왜 그러냐? 형, 괜찮아? 나는 무서워서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미친 듯 달렸다. 숨을 헐떡이면서 심장은 경악 때문에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저 녀석들은 괴물이다. 어째서 얼굴이 없는 거야.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데 나의 마음은 공포에 침식당했다. 저런 건 사람이 아니다. 저런 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리 없다. 저 괴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내 마음속은 점점 검게 물들어갔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손에는 어디선가 나타난 것인지 모를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 앞으로 돌아왔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 머릿속에는 그 말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식칼을 숨긴 채 아버지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때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들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들켰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를 찔렀다. 아버지는 달걀 귀신인 얼굴 그대로 등에서 엄청난 피를 쏟으며 죽었다. 얼굴이 없으니까 죽을 때의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죄책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나는 공포심도 들었지만 죽이고 말았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남동생도 찔러 죽였다. 남동생은 조금 다리를 떨다가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가장 밉살스러운 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무엇인가를 또 만들고 있다. 나는 미움을 가득 담아 어머니의 등을 푹 찔렀다. 어머니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떨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달걀 귀신이 아니다. 어머니의 얼굴이다. 어머니는 괴로운 듯 나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다. 미안해. 부엌에는 큰 케이크가 하나 있었다. 케이크 가운데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어머니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와 남동생도 얼굴이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는 듯 슬퍼 보이는 얼굴로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남동생의 손에는 아직 전원이 켜져 있는 게임보이가 전장을 울리며 돌아가고 있다. 나는 쓰러져 울며 소리쳤다. 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족을 내 손으로 모두 죽인 것이다. 나는 머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보고 있던 얼굴은 환각이었던 것일까? 사실은 다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역시 나는 울고 있었다. 급하게 거실로 나가자 언제나처럼 가족들이 모두 있었다. 다행이다. 나는 꿈을 꿨던 거구나. 그날로 나는 반항 따위는 그만뒀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우연히도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기 직전 손수 케이크를 만들고 계셨었다. 그 케이크는 내가 꿨던 꿈과 똑같이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써 있었다.